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6월 7일 화요일인데요.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맨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북한의 핵실험, 7차 핵실험이 굉장히 임박해 있다. 구체적 징후를 가지고 있다. 지금은 긴급 상황이다. 이것이 지금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은요. 이제 북한의 핵실험 7번째니까 한다면 6번씩 해가지고요. 전혀 놀람이 없어요. 그런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가 발표한 대로.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도 별로 이렇게 크게 우려하는 바도 없고 또 핵실험해도 별로 우려하는 바가 없어요. 자, 물론 좋은 점도 있죠. 의연하게 대처하는 한다는 측면. 그러나 이러한 핵실험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최고의 위협 행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어제 이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밝힌 내용을 보면은 조만간에 7차 핵실험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고 상당 기간 진행은 우려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요. 이것은 긴급 상황이고 우리는 여기에 대비되어 있다. 그리고 동맹 간에 단합된 논의가 있다. 여기서 의미 있는 게요. 단합된 논의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단합된 논의가 없었잖아요. 문재인 정부는 핵실험, 미사일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항상 발사체를 갖다가 불상 발사체, 탄도미사일 말을 못 써.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단합된 논의라고 방점을 찍고 있어요.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말이죠. 유엔에서의 북한 탄도미사일 제재 문제가 실패로 끝났어요.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특별한 대응 방법이 있느냐? 이러니까요. 일방적 행동은 매력적이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다. 우리에게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이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잇따른 미실험 탄도미사일 발사 이와 관련해서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이다.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안보 위협이다. 그리고 여전히 외교적 접근은 남아있다. 왜냐하면 여기서 여전히 외교적 접근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트럼프 때부터 계속 하는 얘기고요. 현 우리 윤석열 정부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 나중에 김정은의 특징이 뭡니까? 책임을 전부 우리 한국과 미국에 뒤집어 씌우잖아요. 노노, 우리는 대결만 강경론만 있는 게 아니라 평화적인 외교적 접근 방법이 여전히 살아있으니 북한은 도발하지 말고 대화에 나서라. 이러한 옵션을 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요. 한국과 일본에 대한 안보 약속은 철통같다. 그리고 셔먼 장관이 한국에서 부장관이 한미 및 한미일 협의를 진행 중이며 성김 대표도 최근에 한국에서 도발 행위와 관련해서 논의한 바 있다. 지금 이제 셔먼 차관이 방한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성김은 이미 방한해서 한미일 3국 간의 북핵 대표 회동을 마치고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북한과 이란에 대한 핵 전략 수정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접근 방법은 매우 다르다. 북한의 경우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이며 우리는 이를 외교와 대화를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본다. 북한 정권에 우리는 준비되어 있으며 대화와 외교에 관여하고 싶다는 최선의 신호를 보내왔다. 현재 북한이 도발기에 들어간 점은 명백하며 대화로 나가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도발기로 돌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화 국면을 북한이 접어놓았다라는 점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최근에 라파엘 그로시 IAEA 국제원자력기구죠. 이 사무총장도 이사회에서 뭐라고 발표했느냐.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중 하나가 개방된 징후를 관찰했는데 이는 핵실험을 위한 준비일 수 있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북한은 지난 2017년도 9월에 풍계리에서 6차 핵실험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은 모든 핵실험 준비를 다 마쳤고요. 이제 언제 핵실험을 할 것이냐 이 타이밍만 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최근에 말이죠. 이제 북한의 도발 징후와 관련해 가지고 또 실질적인 도발과 관련해서 북한이 전략을 좀 바꾸고 있어요. 어떤 전략이냐? 전에는 일단 도발하면 그 다음날 아니면 며칠 후에 또 추가적인 도발이 있을 때 그거를 묶어서 공개를 했어요. 왜 그때는 공개했느냐? 우리 한국 군 당국에서 발표하는 내용 틀렸다. 그러니까 우리 군 정보의 신뢰성, 실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자기네 핵 미사일 고도화 작업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지금 발전되고 있다. 이거를 과시하는데 방점을 뒀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요. 이제는 보도를 또 안 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전략적인 침묵을 하느냐? 그러면 이제 또 현재 이 바이든 정부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북한의 이러한 다양한 도발과 관련해서 차이점은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를 톤다운 시켜요. 이 의미를 축소해, 약화시켜. 그래서 별로 아닌 것처럼 이렇게 깔아 뭉개는 거예요. 별로 아닌 것처럼. 그래서 우리 국민을 말하자면 왜곡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북한의 도발 정보를 현 문재인 정부의 코드에 맞게 각색하는, 이걸 갖다가 정보를 정치화시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정보를 정치화시켰어요.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는요, 아 이것까지 까도 되나? 라고 할 정도로 자세하게 우리 정부 당국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 낱낱이 공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북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추고 있고 공개를 안 하고 있고, 우리는 대대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함부로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우리가 이제 낱낱이 대북 정찰 활동, 정보 활동을 하고 있다. 문재인식 정보 활동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우리가 모를 것 같지만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감추든 감추지 않든 우리는 모든 북한 정보를 갖고 있으니 함부로 어설프게 벼랑끝 전략을 쓰지 말아라. 이런 의도예요. 그러니까 지피지기 백전백승의 전략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북한에서는 과거는 우리 군 당국에서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 부정확하고 정보 능력이 없다 이렇게 깔아 뭉개는 작전을 썼는데, 침묵을 지켜가지고요, 북한이 개발했다고 하는 기술적 진전 상황을 자기들 입으로 공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가지고 벼랑끝 전략의 실효성을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최대한도로 끌어올려서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겠다, 이러한 취지하에 지금 이제 일일이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요, 또 하나 또 뭐냐, 북한이 여러 가지 실험을 하면서 대외적으로 쭉 했는데 나중에 보면 아 이게 과장이다 이런 것도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내외적 신용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떨어지고 있는 신용도를 더 이상 뭐라 그럴까요? 이제 보완할 필요가 있는 거죠.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자기의 신뢰도를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신용도를, 위협에 대한 이런 측면에서도 지금 요즘은 들어와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북한의 이제 최근에 연이어 계속되고 있는 도발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제 국가안보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응 조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북한이 8발을 발사하니까 똑같이 비례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8발을 즉각적으로 이 보복을 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대량 응징 보복 아니면 참수작전 그리고 삼축체계, 이게 거짓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처럼 용어까지 다 바뀌었잖아요. 삼축체계 이름까지도 다 김정은이 자각 안 하려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제대로 정면 대응하겠다. 즉 이게 눈에는 눈, 귀에는 귀, 이에는 이, 이러한 작전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벼랑끝 전략, 레드라인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러한 이제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현충일 추념사의 수도 분명히 밝혔고요. 유가족을 챙기겠다, 유족들 챙기겠다. 그리고 이 희생자들 잘 챙기겠다 했는데요. 그 차원에서 9일날은 천안함 폭침, 그리고 연평해전 유족들, 그 다음에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 희생자 유족 20명을 초청하고요. 그리고 17일날에는요, 이 포괄적으로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자 가족 150여 명을 대통령실로 초대해서 이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요, 또 국가유공자 이 명패도 수여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인사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비어있는 자리들이 많아요, 아직도. 그래서 이 공정위원장에는 지금 강수진 고대 법대 교수. 근데 이제 강수진 지금 고대 법대 현재로서는 교수인데요. 과거에 성남지청 근무할 때 윤석열 총장 같이 근무할 때요, 카풀을 같이 한 멤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검사를 그만두고 나서 변호사 하다가 2011년도부터 고대 교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카풀 2년이요. 현 이노공 법무부 차관, 그 다음에 강수진 공정거래위원장, 사실상 내정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분은 또 이복현 부장검사죠. 이복현 부장검사 추미애가 윤석열 계속 징계로 몰고 가고 계속 감찰권, 그 다음 수사지휘권 행사할 때 강력히 비판하고 반 추미애 라인에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이복현 부장검사예요.
그리고 이복현 부장검사는 또 하나 그러면서요. 최근에는 검수 완박 국면에서도 김호수를 제대로 직격한 사람이 바로 이복현 부장검사. 그래서 결국에는 이 검수완박에 대한 검찰 지휘의 무능을 비판하면서 사표를 내고 나갔어요. 근데 지금 이복현 검사를 어디다가 앉히려고 하느냐? 어마어마한 자리에 앉힙니다. 사실상 이 금융기관의 이 경찰 역할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검찰 역할. 그래서 금감원장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요. 주변에 고사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끝까지 밀어붙인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요. 국가정보원 댓글수사 그리고 국정농단 특검할 때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 인사로 꼽힌 사람이 바로 이 이복현 검사입니다. 그리고 이복현 검사는요. 중앙지검에 있을 때 삼성 이재용 그러니까 경영과 관련해서 분식회계 사건 이 사건을 끝까지 해서 결국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거 불기소하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수사를 해가지고요. 불구속 기소감이 안 된다라고 하는 수사심의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기소를 해서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삼성 이재용 지금 부회장 이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 저격수다 이러한 지금 닉네임을 받을 정도로 강성 검사입니다. 자, 이분을 금감원장으로 앉힌다. 그러면요, 이 금융기관들 아마 찬바람이 씩씩 불 것 같아요. 그 자체가.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검찰 인사가 지나치게 검찰 출신들이 요직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데에 대해선 지금 일부 비판적 시각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서요. 곳곳에 검찰 출신 인사가 편중되면 판단이 치우칠 수 있다. 이러한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사설까지 지금 싣고 있어요. 그러면서 국정원, 그다음에 대통령실,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데서 지금 지나치게 많은 검사들이 발탁되고 있는데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운동권, 민변, 참여연대 출신들을 집중적으로 기용해가지고 집단 사고의 오리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죠. 끼리끼리 보이면. 그리고 수사, 정보, 인사 이런 것은 상호 견제가 중요한 공적 영역이고 여당 의원까지 인사가 편중되면 판단도 한쪽으로 치울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런 점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런 지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례적으로 검찰 출신들이 임명된 지책 쭉 이제 보면요. 보훈처장의 박민식, 중앙지검 검사, 법제처장의 이완규, 부천지청장, 서부 북부지검 차장, 그다음에 국정원 기조실장의 조상준 대검 형사부장, 그다음에 총리비서실장의 박성근 순천지청장,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장, 그다음에 대통령실과 관련해서는요. 대통령실에는 복두규 인사기획관, 대검 사무국장, 인사비서관 이원모, 대검 검찰연구관, 그다음에 총무비서관 윤재순, 대검 운영지원과장, 부속실장에는 강의구 검찰총장 비서관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검찰 출신이 주로 임명된 지청에는 법무장관 한동훈, 법무차관 이노공, 공직기강 비서관 이시원 수원지검 형사 2부장, 법률비서관 주진우,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는요, 실력도 없으면서 그야말로 민변이다, 참여연대다 라고 하는 것 하나만으로 임명이 됐지만은 이번 이제 검찰 출신들의 정부 요직에 대한 발탁의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실력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검찰 내에서는 나름대로 실력을 인정받은 사람을 임명하고 있다. 이것이 차별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인사정보단을 오늘 출범합니다. 그래서요, 그동안에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그래서 인사정보단이 오늘 정식으로 이제 출범을 하는데요. 20명으로 출범을 하고 인사정보관리단장은 이 비검찰이 임명되는 것으로 늘궁이 임명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후보자 그다음에는요. 이제 그 담당관이 둘이 있는데 1담당관, 2담당관이 둘이 있는데요. 1담당관의 경우에는 이동균 연수원 33기 서울 남부지검 형사 3부장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이 부장 검사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내정됐을 때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파견돼서 보좌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관계가 상당하고 또 실력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후보자 재산과 같은 경제정보 분야를 검증하는 인사정보 2 담당관은 검찰 수사관 또는 일반직 공무원이 맡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요 대통령직 인수위에 파견됐던 김현우 창원지검 부부장 검사, 김주현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이런 분들이 지금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집중적인 권한 이 부여가 이 권력의 독점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우려가 지금 상당히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이제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한동훈 장관이 최근에 말이죠 행안부에 뭘 요청했느냐, 법무부 연구위원 증언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법무부 연수원에는요 연구위원이 지금까지는요 7명이 연구위원으로 딱 TO가 정해져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5명에서 10명으로 늘려달라 이렇게 지금 이 행안부에 요청을 했는데,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추가적인 인사를 단행할 때 좌천성 인사 발령을 낼 사람이 그만큼 더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만석 상태인 7명 플러스 알파를 찾기 위해서 이러한 행안부에 증언 요청을 했다. 그래서 추가 좌천 인사가 임박해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검찰 관련 뉴스들 또 이 안보 뉴스들을 정해 드렸고,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항 중에 하나는 김어준이를 어떤 식으로 퇴출해 낼 것이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우리 국민 모두의 관심사항이에요. 자, 이 관심사항이 이렇게 정면으로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된 것은 우선 서울시 인사, 서울시 의회의 조례 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이 조례 개정 쉽지 않아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 김어준이 퇴출 문제, 그동안에는요 민주당이 완전히 독식을 해왔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서울시의회 지금 우리 뭐라고 그럴까요, 의원들이요 총 112석인데 우리 국민의힘이 76석을 차지했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36석을 차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정반대로 뒤집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의회에서 김어준 퇴출 문제를 논의할 때 전혀 이제 오세훈 시장한테 불리한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이 퇴출 시나리오, 이거는 TV조선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은 서울시 의회를 장악했으니까 장애 요인이 하나도 없느냐? 아니랍니다. 장애 요인이 여전히 2개가 있어요. 우선은 조례를 개정해야 돼요. 조례. 그래서 조례 개정은 이제 시의원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절반 이상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면 시의회까지는 그러면 시의회에서 통과된다고 할 때 장애인이 없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의회에서 TBS 개편을 좀 추진하도록 이렇게 협조를 받기 위해서 우선 새 의회가 출범하는 7월 1일에 민간 합동위를 구성하고 전문가 용역을 발주해서 개편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김어준이가 반발했잖아요. 뭐 나만 퇴출하면 됐지 뭘 그렇게 억지스럽게 교육방송으로 바꾸려고 하느냐, 이러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요 퇴출 자체가 목적이면 1년 전에 충분히 했다 이렇게 일축하고 있고, 또 이 김근식 위원장은 조례를 좀 빨리 고쳐라 그러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네가 먼저 나가라, 이런 또 주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례를 이제 시의회에서 바꾼다고 할 때 또 하나의 관문은 뭐냐, 지금 방통위가 있어요. 근데 방통위는 내년 7월까지 방통위원장 한상혁 위원장의 임기를 딱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통위에서는 그렇게 홀홀하게 바꿔주지 않겠다, 이런 지금 내부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방통위에서 교육방송을 바꿔준다 그러려면요 새로운 사업자를 승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교육방송으로 바꾸는 것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뭐냐, 서울시로 그럼 그 주파수를 그대로 배정할 거냐, 이것도 방통위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파수를 안 주면 교육방송을 또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평가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요 이 김어준 씨는 또 이 방송 편향뿐만 아니라 인권의 진정까지 들어가 있어요. 뭐냐, 왜 김건희 여사는 김건희 씨라고 하고 김정숙 여사는 김정숙 여사라고 하느냐, 이거는 차별적 비하의도가 있다. 그래서 시민단체 법사위에서 인권위에 진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저런 사정으로 김어준 씨가 운명이 이제는 촛불
태풍 앞에 촛불이 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가장 쉬운 방법 그리고 가장 정확한 방법 정도 흔히 이거는 김어준이가 스스로 자퇴하라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좌우면하지 말아라. 예. 명을 다했다. 스스로의 명을 좀 알아라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박은정 성남시청장이 최근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를 하고 있고요. 이 문제에 관해서 법무부가 사표 수리 여부를 심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즉 명퇴를 신청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박은정 검사는요. 남편이 이종근 현 대구고검 차장 검사입니다.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고요. 쉽게 얘기해서 친정권 윤석열 당시 총장 징계 감찰할 때 맨 앞장선 사람이 실무적으로 이 박은정이에요. 그래서 추미애가 아주 최고로 총애했던 사람이 바로 박은정입니다. 그래서 이 법무부 감찰관을 건너뛰면서까지 추미애 장관에게 감찰, 윤석열 당시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 청구 실무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아주 1등 공신 중에 한 명이 바로 박은정입니다. 더군다나 성남시청장으로 있으면서는 이재명 관련 성남 풋볼클럽 후원금 의혹 사건 이거를 검찰 자체가 보안 수사하겠다. 이러한 수사팀의 의견을 무시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성남시청의 차장검사 박하영 이 차장검사는 사표 내고 나갔어요. 이 정도로 애완견 검사 중에 애완견 검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 안팎에서는 이거 명퇴 신청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겠느냐 아니올시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제 박은정의 경우에는요 성남 풋볼클럽 사건 무마 의혹으로 공수처와 검찰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돼 있어요. 국가공무원법상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 중일 경우에는 퇴직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성윤도 그대로 앉아있고 정진웅이도 그대로 퇴직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 문제에 관해서 동아일보가 이 박은정 얘기를 들으려고 전화했는데 일체 답이 없다고 합니다. 자, 끝까지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겠다. 예, 결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첫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